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신가요? 모사원 원장님 정말 너무 얄미우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억울한 게 네. 보통 사람은 피곤하고 너무 이러면 막 이렇게 헬쓱해지고 막 뭔가 좀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피곤하고 굉장히 좀 무리를 하는 날은 오히려 더 많이 부어요. 그 이유가 사람이 체질이 있는데 이렇게 비습한 체질이라 그래서 몸에 약간 이렇게 노폐물이 잘 안 빠져나가는 그런 체질을 비습한 체질 또는 습담이 많은 체질이라고 하는데 제가 바로 그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피곤하면 전체적으로 순환이 안 되면서 뭔가 자꾸 붓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사실 부종과 어쩌면 평생 같이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신 부종을 일으키는 병이 앞에서 원장님께서 뭐 심장병이나 신장이나 혹은 간 질환 좀 이렇게 심각한 좀 이렇게 그 선행 질환이 있기도 하지만 특발성 부종이라 그래서 전혀 어떤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도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 주기에 따라서 생리 직전에는 많이 부었다가 생리를 하고 나면 부기가 빠지고 혹은 뭐 변비 가셔도 부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환자들 조금 놓치시는 부분이 있는데 관절염이나 어떤 염증 질환에 스테로이드나 어떤 진통 소용제 많이 드시잖아요. 그 약물을 과다 복용하신 분들 사실 부종이 있을 수 있으신데 그 약을 드시면서도 그 약의 부작용이 사실 부종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놓치시고 자꾸 다른 병을 찾으시는 분이 있으니까 혹시 이유 없이 굉장히 전신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내가 먹는 약이 스테로이드나 진통 소용제가 너무 장기간 먹지 않았나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특히 또 임신부들도 사실 많이 붓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전신 부종을 일으킨다 그래서 앞서서 원장님께서 말한 심장, 신장, 간장 질환이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심장병 같은 경우는 뭐 숨이 찬다거나 어떤 그런 동반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장병 때문에 붓는 증상은 간단하게 소변이나 혈액 검사만 통해서도 뭐 단백뇨가 나왔다든지 어떤 그런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좀 체크로 좀 해보시고 사실 간 질환 때문에 부을 정도면 복수나 황달처럼 굉장히 심각한 어떤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붓는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전신에 내가 좀 순환을 좀 방해할 만한 어떤 좀 무슨 원인이 있는지 너무 스트레스를 사실 받아서 좀 순환이 안 돼도 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조금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내 이 부종이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심각한 건지 안 심각한 건지 한번 좀 판단을 좀 도움을 좀 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짠 음식을 실제로 먹고 자면은 많이 붓는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네네. 사실 부종을 일으키는 기전은 이 혈관 안에 있어야 될 체액이 혈관 밖으로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많아지는 건데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염분이 NaCl, 나트륨이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 나트륨은 혈관 밖에서 존재하면서 물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당연히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나트륨의 특성상 자꾸 물을 끌어당기니까 당연히 부종이 있는 거고 특히 저녁에 먹고 자면 라면이나 야식을 먹고 자면 아침에 더 붓는 이유가 아무래도 낮 시간에는 나트륨이 있고 수분을 끌어당겨도 뭐 소변을 자주 본다거나 활동을 해서 그걸 좀 배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수면 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나트륨을 배출하는 기전이 잘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밤에 야식을 먹고 자면 훨씬 많이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나트륨을 이렇게 기량하는 그거를 조금 나트륨하고 이렇게 기량하는 물질이 칼륨이라는 성분인데요. 칼륨은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고 칼륨은 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륨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부종이 조금 완화될 수가 있어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살펴보면 뭐 바나나라든지 우유라든지 키위, 배 이런 거예요. 그리고 특히 토마토에도 많아요. 그래서 특히 라면이나 어떤 인스턴트에 굉장히 나트륨 성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라면을 끓일 때 토마토를 한 개 정도 이렇게 잘라서 넣는다거나 아니면 라면 그때 우유를 조금 넣어서 이걸 끓여 드시면 나트륨과 칼륨 밸런스가 조금 맞기 때문에 드셔도 조금 이 나트륨이 체내에 쌓이질 않고 배출이 쉬우니까 그런 좀 방법을 조금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조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압박 스타킹을 신으면 부종에 좋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무 압박 스타킹이라 신을까봐 제가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을 저 그럴 드리는데요. 뻔했어요. 네. 사실 이 하지 부종에 좋은 압박 스타킹은 의료용 압박 스타킹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발목과 종아리와 허벅지의 압력이 달라요. 그래서 이 발목에서는 좀 세게 눌러주고요. 점점 올라가서 조금 그 압력이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압력이 다른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심한 하지 부종일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똑같이 압력이 작용하는 그런 압박 스타킹은 거기다 힐까지 신은 그 분들이 압박 스타킹 신으면 오히려 약간 혈액순환 장애가 생길 수 있어서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게 내가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어야 될 정도시면 절대로 그냥 일반 그런 압박 스타킹보다는 조금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으셔서 의료용이 필요하시면 그거를 조금 이용을 해보셔야지 그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이렇게 주무실 때 압박 스타킹을 신고 주무신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맞아요. 늘고 있다고 네. 하잖아요. 꼭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게 도움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와 함께 평소에 몸이 잘 붙는다 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 팁을 좀 전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다른 방법들 어떤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원장님들이 많이 소개를 네. 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나트륨 섭취. 너무 짜게 드시지 않는 거. 그다음에 혹시 짜게 드셨으면 칼륨이 많은 식품, 뭐 바나나, 토마토, 우유 이런 거 잘 응용해 보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가 순환이 안 됐을 때 부종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좀 혈액 순환을 시킬 만한 운동. 당연히 유산소 운동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앞서서 족욕 소개해 주셨는데요. 족욕도 좋지만 너무 장시간 사우나나 이런 데 더운 데서만 노출이 있다 보면 오히려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뜨거운 탕에서 오래 계신다거나 사우나에서 오래 계시는 것보다는 냉온탕이 굉장히 혈관 탄력성이 좋아서 혈액순환을 도모하기 때문에 냉온탕을 오히려 부종 환자한테는 권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원장님, 이번에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지가 지금 8월에 받으셨고 그다음에 연세가 60대시니까 폐경된 지는 꽤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골密도가 작아져서 이 뼈가 이렇게 그 뼈 안을 채우는 게 꽉 채워지지가 않고 이렇게 느슨해서 사실 골다공증 자체는 큰 어떤 뭐 증상을 보이거나 이런 질환은 아니지만 골다공증이 있으면 골절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 2차적으로 골절을 일으키는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골다공증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사실 이 뼈가 파괴되는 파골되는 걸 조금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폐경이 되고 나면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를 하면서 폐경 이후에 갑자기 이 골밀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환자분께서도 폐경이 돼서 한 몇 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골밀도가 빠져서서 일단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골다공증을 진단을 받으시면 일단 보통은 처음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를 하세요. 그런데 여성 호르몬제는 외부에서 그 뼈가 파괴되는 그거를 막아주는 여성 호르몬을 외부에서 넣어주는 게 폐경 초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폐경이 한참 된 60대 이후에서는 그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제를 드심으로써 생길 수 있는 어떤 뭐 심장 질환이라든지 어떤 유방암 어떤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또 골다공증의 분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원장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골다공증은 첫째 1차성 골다공증과 2차성 골다공증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차성은 이 환자분처럼 노화에 의해서 또는 폐경 이후에 어떤 이 골다공증이 자연스럽게 생긴 경우이고요. 2차성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기저질환이 어떤 질환이 있거나 어떤 약물에 의해서 야기된 경우를 2차성 골다공증이라 하니까 이 2차성 골다공증은 원인이 특별히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약물을 보면 일단 스테로이드라든지 아니면 과량의 갑상선 호르몬제를 드셨을 때 이런 골다공증이 오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분비 질환 중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에 갑상선 호르몬제를 많이 드셨을 경우 혹은 당뇨병 환자도 사실 이 골다공증이 걸리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쿠신 증후군이라 그래서 부신피질 호르몬 밸런스가 깨진 경우에도 어떤 이런 골다공증이 노출이 잘 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장 장애가 뭐 위를 절제했다거나 아니면 흡수 장애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위장 장애가 있을 때 아무래도 영양 흡수에 문제가 있으니까 골다공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류머티스 관절염, 어떤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만성 신부전 환자, 그다음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어떤 그런 질환을 폐질환을 갖고 계신 분도 골다공증이 많이 걸리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악성 종양, 암이라고 하죠. 그 암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영양 밸런스가 많이 깨지기 때문에 2차적으로 이런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저질환이 되니까, 1차성 골다공증은 어느 정도 뭐 노화나 어떤 폐경에 준해서 그거에 준해서 좀 관리를 하시면 조금 골절까지 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2차성 골다공증은 이 기저질환 자체가 좀 해결이 되고 어떤 약물 밸런스에서 조금 이 골다공증에 좀 문제가 생기면 그 약물에도 조금 뭐 줄여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한 단계죠.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는 방법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여성 호르몬 요법을 써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신 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조금 남아있는 어떤 폐경 직후의 여성분들한테는 여성 호르몬 요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폐경된 지가 너무 오래되신 60세 이상 분들은 사실 여성 호르몬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없으신 분들에게 그만큼의 많은 양의 여성 호르몬을 투여를 하면 사실 득보다 실이 더 많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여성 호르몬 요법 때문에 어떤 심장 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좀 유의하시는 게 유방암,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폐경 직후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여성 호르몬 요법을 쓰시는 거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박소연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건강 꿀팁은 어지럼증에 관한 겁니다. 통증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지럼증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요. 사실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혹은 멀미를 했을 때 어지러운 거는 생리적 어지럼증이라 그래서 별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병적인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를 빨리 가보셔야 되는지 그걸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어지러움증은 사실 눈을 감고 조용히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 그러면 한 1, 2분 정도면 없어지는 게,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어지럼증입니다. 하지만 이 어지럼증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정도가 너무 심해서 쓰러질 정도가 된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반복적으로 어지럼증을 호소를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갑자기 신경학적으로 뭔가 한쪽에 힘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말이 갑자기 어눌해진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다른 질환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를 가보셔야 하는데요. 보통 어지럽다고 하시면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거 중풍이 오려 그러는 거 아니냐, 뇌에 내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냐고 걱정하시는데, 사실 심한 어지럼증은 뇌 질환보다는 귀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 뇌 질환,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의 어지럼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비틀비틀 균형 잡기가 힘들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구역과 구토감이 있긴 하지만 그거와 동시에 갑자기 눈에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단어 생각이 안 나고 의식이 혼미해지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그거는 뇌나 어떤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으신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이 어지럼증이 48시간 이상 계속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두통이 너무 심한 경우는 빨리 이거는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손의 동맥 경색이라는 병은 어떤 손해 쪽으로는 동맥의 경색이, 그러니까 뇌경색의 일종인데, 이 손의 동맥 경색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이 어지럼증과 합해 계속 자세를 못 잡아요. 비틀비틀하면서 동시에 귀에 청각이 이상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 혹은 뭐 심한 두통, 그다음에 오래 지속되는 이런 같이 동반되는 증상이 있으시면 이거는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를 가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한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질환은
사실 10개 중에 한 5, 60% 정도는 거의 귀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귀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지럼증 증상이 뇌나 중추신경계나 또 다른 질환보다 훨씬 정도가 심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빨리 병원에 가셔서 예를 들면 귀는 청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평형기관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속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석이 떨어지는 이석증이라든지 아니면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또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니에르 증후군 같은 이런 귀 때문에 생기는 이런 어지럼증은 이석증 같은 경우는 이석정봉술이라 그래서 빠진 돌을 제자리에 넣어주면 조금 호전이 되시고요. 전정신경염 같은 경우는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거기에 소염제 좀 치료를 하시고 좀 안정을 취하시면 호전이 되실 수 있는데 전정신경염의 증상은 굉장히 구역과 굉장히 심하게 토하면서 어지럼증이 심해요. 그래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잘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단 이 전정신경염 증상이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평소에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을 오래 앉아서 약간 뇌경색에 조금 문제가 좀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그냥 간단하게 무슨 소염제나 뭐 이런 치료로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그런 분들은 혹시 뇌에서 문제가 있어서 전정신경염이 걸리지 않았나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메니에르 증후군은 단순히 어지러움뿐만이 아니라 이명증이라 해서 귀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그다음에 귀가 굉장히 먹먹한 어떤 그런 증상과 함께 동반되기 때문에 이 메니에르 증후군의 치료는 상당히 요즘에 난치병으로 조금 치료를 힘들게 하지만 좀 조기에 발견을 하시면 최대한 좀 진행이나 이런 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전문가의 진단을 반드시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을 조금 살펴볼게요. 보통 어지럼증하고 이제 어지럽습니다라고 와서 이제 병원에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지럽다는 말 대신에 제가 빈혈인가 봐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보통 어지럼증과 빈혈을 이렇게 약간 혼돈을 하시는데 빈혈이라는 것은 혈액 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정상치보다 낮았을 때 저희는 빈혈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물론 빈혈이 있으면 뇌 쪽으로 정상적인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당연히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지만 빈혈 때문에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굉장히 1% 미만으로 굉장히 극소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어지럼증과 빈혈이라는 약간 용어를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빈혈 외에도 심장병이 있으면 뭔가 심장에 어떤 순환 장애가 있어서 뇌로 정상적인 혈액 공급이 안 됐을 때도 당연히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화기 질환. 특별히 갑자기 급체를 했을 때 사람들은 어지럽고 졸도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소화기 질환이 있을 때도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만성적으로 자주 체하시는 분들이 어지러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분들은 어지럼증 치료가 아니라 소화기 질환을 반드시 치료를 하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혈압이 높아졌을 때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서 어지러울 수 있고요. 반대로 기립성 저혈압이라 그래서 혈압이 너무 낮으면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이런 머리 쪽으로 급하게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저혈압인 분들도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혈압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10명 중에 한 명 내지 2명 정도가 이 신경정신과 질환 때문에 사실 어지러움을 호소를 하세요. 앞에서 말한 어떤 기저질환, 뭐 뇌나 귀나 어떤 소화기나 심장질환 전혀 없는데도 갑자기 너무 우울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이것을 한 방에서 갑자기 기가 확 막혀서 머리 쪽으로 순환이 안 됐을 때 어지러운 증상을 일으키는데 이때는 조금 더 심해지면 공황장애라 그래서 전혀 기질적인 이상이 없는데도 특별히 본인이 졸도할 것 같거나 곧 죽을 것 같은 숨이 차면서 어지러운 증상이 있을 때는 공황장애 증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정신과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좀 이렇게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어지러운 증은 어떤 뭐 귀질환이나 어떤 이런 경우가 많지만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기저질환이 없으신데도 좀 노인분들이 어지럼증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이거는 노화가 되면서 혈관의 어떤 기능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어떤 뇌로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어지럼증을 좀 호소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좀 가장 간단하게 좀 도수가 안 맞는 시력 교정, 안경을 도수가 안 맞는 그런 분들도 어지러움이 있으니까 안경만 바꿔도 좋아지실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너무 또 좀 매칭이 안 되는데 이 경추에 이상이 있어도
그게 경추 이상의 문제로 사실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지럼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임의대로 어지럼증의 원인을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치료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에게 좀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어지럼증을 치료를 할까요? 지금까지는 제가 양방적인 병명으로 어지럼증을 얘기를 드렸는데 한방에서는 이런 질병명이 있는 기질적인 이상 외에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어지럼증 환자가 거의 20, 30%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 어지럼증의 원인은 첫 번째, 열이 너무 위로 솟았을 때, 화병이 있을 때 나는 경우는 화를 꺼주는 치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뭔가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몸에 노폐물이 쌓인 담음이 너무 많아도 그게 혈액순환을 막아서 어지럼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담음을 치료하는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기나 혈이 허해서 영양 공급이 안 됐을 때 이때는 약간 보기제나 보혈제, 보약을 좀 쓰셔서 조금 이 몸을 보호하면 어지럼증이 좋아지니까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으시고 어지럼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소연 원장이었습니다.